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거시경제학의 정말 중요한 교과서죠. 블랑샤 교수의 거시경제학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학자들과 정책가들의 머리를 오랫동안 아프게 했던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 바로 필립스 곡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이 질문 앞에서 한 번쯤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실업률도 낮추고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도 잡고 이 두 마리 토끼를 과연 동시에 잡을 수는 없는 걸까? 이게 참 하나를 잡으려고 하면 다른 하나가 저 멀리 달아나 버리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오늘 이 끈질긴 딜레마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을 열어볼까요? 바로 경제학자들이 마치 우주에 숨겨진 법칙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열광했던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해 보였던 관계의 발견, 바로 필립스 곡선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필립스 곡선이 뭐냐고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이 마치 시소처럼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춰서 고용을 늘리고 싶으면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건 감수해야 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물가를 꽉 잡아서 안정시키고 싶으면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주 명확한 상충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1960년대 미국 실제 데이터인데요. 와, 정말 아름답다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점들이 거의 완벽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보세요. 실업률이 6.8%에서 3.4%로 쭉 떨어지는 동안 인플레이션율은 1.0%에서 5.5%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올라갑니다. 당시 정책 담당자들은 이걸 보고 마치 레스토랑에서 메뉴판을 보며 오늘은 실업률 3%에 인플레이션 5% 조합으로 가볼까?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죠. 이 명쾌한 관계 덕분에 경제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쉬워 보였어요. 경기를 좀 살려서 실업률을 낮출까? 대신 물가는 좀 오르겠지? 뭐 이런 식의 선택이 가능했으니까요. 고민은 고민인데 선택지가 명확하니까 그야말로 달콤한 고민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영원한 법칙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드물어요. 이렇게나 완벽해 보였던 필립스 곡선의 관계, 과연 그 후로도 계속되었을까요?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아주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이야기의 두 번째 장입니다. 그렇게나 잘 작동하던 경제 법칙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대. 경제학자들이 거대한 미스터리에 빠지게 된 바로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에 보이는 저 아름다운 우하향 곡선이 우리가 방금 본 1960년대의 질서정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1970년대 이후의 데이터인데 어떻습니까? 이건 뭐 점들이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마구 흩어져 있죠. 질서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한 혼돈만 남은 거예요. 더 이상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그 어떤 명확한 관계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당시 경제학계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필립스 곡선은 죽었다.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경제학의 대원칙 하나가 그냥 무너져 내린 거니까요. 경제학계는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아름다웠던 관계를 하루아침에 망가뜨려 버린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미스테리를 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자, 세 번째 장.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그 범인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기대였습니다. 자, 이 수식을 한번 주목해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수정된 필립스 곡선입니다. 옛날 필립스 곡선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혹시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두 번째 줄에 있는 파이 2, 즉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현재의 실업률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떨 거라고 기대하는지 바로 그 기대 심리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이 기대라는 걸 대체 어떻게 형성할까요? 이 수식이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저기 보이는 세타라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이 세타는요, 사람들이 내년 물가를 예상할 때 작년 실제 물가 상승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이 세타 값의 변화가 바로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모든 미스터리를 해결해 줍니다. 한번 보시죠. 1960년대에는 물가가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매년 그냥 그저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년 물가도 뭐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 데이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즉, 세타 값이 거의 0에 가까웠던 거죠. 그런데 1970년대에 서기파동 같은 사건들이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치솟자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작년에 물가가 엄청 올랐으니까 올해도 분명히 그만큼 오를 거야 라면서 과거의 경험을 아주 강하게 미래 예측에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세타 값이 1에 가까워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필립스 곡선을 무너뜨린 진짜 범인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 즉 기대 형성 방식 그 자체가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했던 이 필립스 곡선의 미스터리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고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아주 안정적인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 그 관계는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사람들의 기대가 변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필립스 곡선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대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를 품에 안고 한 단계 더 정교한 이론으로 진화했던 겁니다. 이 역사적인 교훈은요, 오늘날 경제정책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역할이 단순히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기술적인 조정을 넘어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기대, 그 자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준 같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바로 이 사람들의 기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